왜 아직도 우리는 비틀즈를 이야기할까요? 해체한 지 50년이 넘었고 멤버 중 2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음악은 여전히 재생되고 새로운 세대가 듣고 분석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수많은 밴드가 등장했다 사라졌고 더 많이 팔린 음반도 더 오래 활동한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틀즈만 남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음악을 넘어 문화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비틀즈 이전과 이후 음악은 달라졌습니다. 청년은 달라졌고 대중문화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은 4명의 젊은이가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그 변화의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1950년대 대중음악은 분업으로 움직였습니다. 작곡가가 곡을 쓰고 연주자가 반주를 하고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가수는 노래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반사가 곡을 선택하고 편곡자가 사운드를 만들고 프로듀서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수는 그 시스템 안에서 목소리를 빌려줄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소비자였습니다. 음악을 사고 듣고 춤추는 사람이었지만 음악을 만들거나 음악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했을 때도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그는 혁명적인 퍼포머였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이 쓴 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1960년 리버풀에서 4명의 청년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특별한 배경은 없었습니다. 리버풀은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클럽에서 연주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허름한 술집에서 하루 8시간씩 무대에 섰습니다. 같은 곡을 수백 번 반복하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밴드라는 공동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각자 악기를 들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의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수하면 같이 웃고 성공하면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 경험이 비틀즈를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라 무대에서, 완성된 곡이 아니라 즉흥과 실험 속에서. 1962년 그들은 첫 싱글 러브미 2를 발표했습니다. 차트 17위.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비틀즈는 자기 곡을 불렀습니다. 레논과 맥카트니가 함께 곡을 썼습니다.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붙이고 편곡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당시론 혁명이었습니다. 음반사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검증된 작곡가의 곡을 불러라. 그러나 비틀즈는 고집했습니다. 프로듀서 조지 마틴이 그들을 믿어줬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She Loves You, I Want to Hold Your Hand. 히트곡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곡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자작곡으로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이후 음악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밴드들이 자기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롤링 스톤스, 더후, 킹크스 모두 비틀즈가 연기를 따라갔습니다. 노래하는 가수에서 노래를 만드는 밴드로. 이 변화가 첫 번째였습니다. 비틀즈 초기 곡은 사랑 노래였습니다. I Want to Hold Your Hand, She Loves You. 달콤하고 경쾌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1965년부터 가사가 달라졌습니다. 헬프에서 레논은 외쳤습니다. 도와줘, 나 혼자선 할 수 없어. 성공한 스타의 입에서 나온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노이전 우드는 복잡한 관계를 암시했습니다. 노웨어맨은 방황하는 청년의 내면을 그렸습니다. 비틀즈는 청년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불안, 혼란, 분노, 고독. 어른들이 철없다고 말하던 그 감정들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반응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야. 나도 그렇게 느껴. 음악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체가 되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대변하는 음악을 찾았고 그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비틀즈는 청년 세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감정은 진짜야. 음악으로 말해도 돼. 1966년 비틀즈는 투어를 중단했습니다. 공연장의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 연주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튜디오로 들어갔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리발버 앨범에서 그들은 스튜디오를 악기처럼 사용했습니다.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고 소리를 겹치고 새로운 악기를 도입했습니다. 인도 악기 시타르, 현악 팔중주, 전자음향, 사전트.
페퍼즈 롤리 하츠 클러브 밴드는 더 나아갔습니다. 앨범 전체가 하나의 콘셉트였습니다. 각 곡이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었습니다. 대중음악이 단순히 히트곡 모음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투마로우 네버 노즈는 실험의 정점이었습니다. 드럼 루프, 역재생 기타, 명상적 가사. 이건 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클래식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였습니다. 비틀즈는 대중음악과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팝송이 지적이고 복잡하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아티스트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록, 아트록, 실험적 팝. 모두 비틀즈가 연 가능성이었습니다. 비틀즈는 1960년대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는 베트남 전쟁, 민권 운동, 학생 시위 등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틀즈는 정치 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은 시대와 공명했습니다. All You Need Is Love는 사랑과 평화를 노래했고, 리볼루션은 혁명에 대한 회의를 표현했습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어. 이 메시지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진지한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비틀즈의 머리 스타일, 옷차림, 태도, 이 모든 게 반항이었습니다. 정장 입고 고분고분하던 가수 이미지를 거부했습니다. 긴 머리, 화려한 색상, 자유로운 몸짓. 그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틀즈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비틀즈는 4명의 개인이었습니다. 레논은 날카로웠습니다. 직설적이고 실험적이고 때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의 곡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맥카트니는 달콤했습니다. 멜로디의 천재였고 대중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곡은 따뜻했습니다. 해리스는 조용했습니다. 영적 탐구에 관심이 많았고 동양 철학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그의 곡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링고는 균형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밴드를 하나로 묶는 리듬이었습니다. 4명의 개성이 충돌했습니다. 의견이 달랐고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 속에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레논과 맥카트니의 곡쓰기 경쟁은 서로 자극하며 더 좋은 곡을 만들려 했습니다. 해리슨의 성장은 처음엔 보조였지만 점점 독립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집단과 개인, 협력과 긴장, 이 균형이 비틀즈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 4월 비틀즈는 해체했습니다.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음악적 방향이 달랐고 개인적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매니저 문제, 재정 문제, 존 레논의 새로운 파트너 오노 요코의 영향 등 팬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언론은 실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패였을까요? 비틀즈는 10년간 함께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13장의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남겼습니다. 해체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성장했고 개인적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정직했습니다. 레논의 솔로 앨범, 맥카트니의 윙스, 해리슨의 올 싱즈 머스트 패스는 모두 훌륭했습니다. 비틀즈였기에 가능했지만 동시에 비틀즈를 벗어났기에 가능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비틀즈는 영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해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틀즈가 멈춘 후 음악은 폭발했습니다. 밴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레드 제플린, 핑크 플로이드, 퀸 등 모두 자기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자작곡은 이제 당연했습니다. 장르가 다양해졌습니다. 하드록, 펑크, 디스코, 힙합 등 비틀즈가 연 실험 정신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앨범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는 단순한 곡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세계였습니다. 청년이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더 이상 어른들이 만든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세대의 음악을 찾고 만들고 확산시켰습니다. 비틀즈는 문을 열었고 그 문을 통해 수많은 아티스트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중음악의 구조, 자작곡을 하는 아티스트, 실험적인 사운드, 음악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문화, 이 모든 게 비틀즈 이후에 가능해진 것들입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스트리밍으로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틀즈는 여전히 재생됩니다. 2023년
AI 기술로 복원한 Now and Then이 발표됐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왜일까요? 비틀즈의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성을 유지하며 대중과 만날까? 개인과 집단은 어떻게 균형을 이룰까? 이 질문들은 지금도 모든 아티스트가 마주하는 것들입니다. 비틀즈의 음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멜로디가 아름답고 가사가 솔직하고 감정이 진짜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디지털 시대일수록 본질이 중요합니다. 비틀즈는 그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그들을 발견합니다. 할아버지가 듣던 음악이 아니라 지금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비틀즈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갈등도 있었고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모든 곡이 명곡은 아니었고 모든 선택이 옳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밴드가 자기 음악을 만들며 성공했고, 처음으로 대중음악이 예술로 인정받았으며, 처음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음악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비틀즈 이후 음악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 음악을 만드는 방식, 음악으로 소통하는 방식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4명의 평범한 청년이 악기를 들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세대는 어떤 음악으로 기억될까요? 무엇이 당신 시대의 진짜 목소리일까요? 비틀즈는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음악은 계속됩니다. 세대를 넘어, 언어를 넘어, 시간을 넘어. 비틀즈가 시작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